지혜야,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는지 모르겠어. 어제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솔직히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나서라는 거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산속에 조용한 집 하나가 있대. 거기 보내드리면 어머님도 좋고 우리도 좀 살 것 같고. 산속? 그게 말이 돼? 엄마를 산속에 보내라고?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고 우리도 집안일에 신경 덜 쓸 수 있잖아. 계속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지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엄마를 산속에 버리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어머,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버린다는 말이 왜 나와? 내가 지금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봤다는 걸 이렇게 매도해? 아니, 그럼 엄마가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 뭐가 좋겠냐고! 혼자 못 산다는 건 자기 생각이고 내 알아본 바로는 어머님이 그쪽에서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다고요. 보호사 붙이면 되지. 지혜야, 이건 좀 아니야. 그럼 뭐가 맞는데? 어머님을 계속 집에 두고 우리 애들까지 신경 못 쓰게 만드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회사 일줄이고 집안일 좀 도와주든가요?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그럼 내가 떠맡아야 해? 어머님 일로 힘든 건 다 내 몫이지? 내가 밥 차리고 뒷정리하고 어머님 잃어버린 물건 찾고. 그래도 이건 그래도 뭐? 차라리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좋은 데 모셔드리는 게 더 효도야. 말로만 효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알았어. 알겠다고. 그만해.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잖아.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해? 됐어. 알아서 해. 정말 책임감 없는 말투네?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산속에 보내버리자니요. 더 좋은 곳도 많을 텐데 왜 며느리는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내용만 보면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1세 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병수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고도 따뜻한 일상을 보냈죠. 남편은 사업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마련해 주었고,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지켜낼 거라고 믿어. 그 순간 저는 제게 주어진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막막했지만 남편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땅, 그리고 꽤 많은 저축까지.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제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애써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등을 돌린 자식들로 인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아픔과 후회를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 이병수와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남편의 노력 덕분에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놀러 갔죠.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 동석이는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다니기 바빴고 딸 은지는 그런 동석이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했고 두 아이 역시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당신이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 내가 남겨놓은 재산 다 써도 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당신이 가장 행복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 온 가족이 손잡고 산책하던 한강공원의 풍경까지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제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은 마치 저를 떠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믿음이 담긴 그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힘들어할 시간조차 없어 이젠 내가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하니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딸은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이후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지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피곤한 날이 많아서일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말투와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동석이가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라며 살뜰히 안부를 챙겼던 아들이 이제는 아파트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혹시 문제 생기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말에는 관리나 문제 같은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밥은 먹고 다니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아파트에 혹시 아직도 낡은 가전제품들 그대로 두셨어요? 나중에 손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왜 내 안부보다 집안 물건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태도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일부러 중요한 서류 몇 장을 식탁 위에 두고 반응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도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전 땅 문서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기로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땅을 샀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야라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가꿨던 땅을 내놓는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이 힘겹다는 현실 앞에서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땅을 매각한 후 그 돈을 손에 쥐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내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 없이 노력해 만든 삶의 흔적이었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동석과 은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를 잃은 뒤 많이 힘들었을 두 아이에게 그동안 제대로 위로조차 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너희를 위해 이 돈을 나누기로 했어. 아빠가 남긴 땅을 팔아서 마련한 거야. 이걸로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동석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파트를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살 집이야.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하니까 너희도 이해해 주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욕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들은 계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상태가 조금 오래돼 보이네요. 요즘엔 리모델링도 간단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석의 말에는 걱정과 배려가 섞여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내게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논의가 한창이라던데요. 엄마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를 두고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날 이후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과 내가 애써 마련한 이 집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늘 밝고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도와주면서도 언제나 살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어머님은 조금 쉬세요. 그 말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걸 보며 혼자라는 외로움이 조금씩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딸 같다더니 이런 게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은 늘 믿음직스러웠고 가족 안에서 서로 돕는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듯 한두 마디씩 던졌던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정말 대단한 자산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아파트를 좋게 봐주니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지혜의 관심이 아파트 이야기에만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더 구체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명의를 미리 아들 이름으로 돌려두면 나중에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내 집인데도 마치 다른 누군가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 이곳은 엄마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이거든. 저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묵직한 돌덩이를 하나씩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차분한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논리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는 말을 꺼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서 서류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틀린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내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망설이자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명의만 바꾸는 거지. 어머님께서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건 당연해요. 저희가 끝까지 어머님을 모실게요. 지혜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들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이 스쳤지만 두 사람의 태도에서 저는 반대할 용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하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순한 법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언가 큰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청을 방문해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 마지막 꿈이었어. 잘 지켜줘.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저는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이전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는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두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안도감을 보며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예 이전이 끝난 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난 얼굴로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고 부엌 일을 도와주는 모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 속에 묘한 차가움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내 접시와 밥그릇을 따로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실 거예요. 여기서 드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족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나만 따로 먹으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지 않니? 다 같이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편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멀리하려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면 나에게는 항상 어머님은 편히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제외시켰습니다. 왜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나도 바람 쐬고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 말을 들으며 기분이 어딘가 씁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외출할 때마다 내 팔을 잡고 살뜰히 챙겨주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나를 집에 두고 다니는 일이 당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동석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석 씨,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쓸 일 많으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애써 마련했던 집에서조차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매번 느껴지는 거리감과 서운함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이 이 집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과민하게 구는 걸까?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앞에 놓인 식탁, 소파, 가족 사진들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내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다가 일부러 반찬통을 다른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반찬통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어디 있죠? 아까 분명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어디에 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이러면 제가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나를 신경 쓰기 싫어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리모컨을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겼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 일부러 리모컨을 찾지 못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지? 아까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아들 동석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저기 두지 마시고 한 곳에 좀 두세요. 자꾸 이러시면 불편해요. 아들의 말은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찾아볼게요라고 말했을 사람이 이제는 짜증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일부러 엉뚱한 곳에 두거나 방을 나가며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세요?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쓰려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불편한 존재로 보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장을 보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야 할 식재료를 그대로 밖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바로 넣으셔야죠. 음식 다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나도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점점 더 큰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여기에 설 자리가 없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내 존재가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석 씨,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또 냉장고에 반찬을 넣지 않고 두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부러 보여준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를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답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하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심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애들 키우고 회사 일에 정신이 없잖아요. 어머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말 속에는 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동석 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면 누구 하나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어주는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과 추억들이 모두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산속에 조용한 집이 하나 있대요. 공기도 맑고 치매 환자분들이 머물기에 딱 좋은 환경이래요. 어머님이 거기 가시면 우리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안 돼. 엄마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대답에 며느리는 만족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대답이 내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마치 나를 위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부른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내 앞에 앉아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산으로 잠깐 나가볼까 해요. 공기도 맑고 기억력에도 좋은 곳이래요. 엄마가 거기서 좀 쉬시면 몸이 더 좋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산으로 가자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여기보단 자연 속이 훨씬 좋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들이 준비했다는 곳이니 믿고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가방 하나를 쥐고 뒷좌석에 앉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아 연신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거기는 공기가 정말 좋아요. 어머님도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차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나무들이 반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지만 길이 좁아지고 차가 흔들릴수록 어딘가 낯설고 불안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 이야기, 다음에 가족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산속으로 가자는 거지? 정말 내가 필요한 걸까? 차는 한참을 달려 어느새 낡고 오래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은 산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오래되어 빛바랜 흔적이 보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엄마, 여기야. 여기서 좀 쉬면 정말 좋을 거야. 자연 속에서 지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으며 집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집, 낯선 풍경, 낯선 고요함.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은 끝까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푹 쉬어. 며느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잘 챙길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떠나고 집 앞에 혼자 서 있을 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걸 보고 급하게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챙겨온 것 같은데 왜 없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라고? 정말 여기서 나를 두고 가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쓸쓸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렇게 저는 조용한 산속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산속에 혼자 남겨진 첫날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된 이불을 몸에 두르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 안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라면 몇 개와 상한 냄새가 나는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물을 끓여 라면을 한 개 끓였지만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라면조차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한테 남은 전부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라면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밭이 방치된 채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뽑고 땅을 살펴보니 몇 개의 시든 채소가 나왔습니다. 그것이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와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주변의 나무를 모아 작은 난로를 켜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가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만 웃을 거야. 밤이 되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몸에 감아도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마음속에는 불꽃 같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가 겪은 일을 모두 세상에 알릴 거야. 산속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차가운 밤과 배고픈 아침이 반복되었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진짜로 끝낼 수 있어. 그 다짐만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 앞에 앉아 산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그 말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내 안에 남은 힘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산속 생활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저는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멈춘다면 이곳에서의 고통과 배신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누렇게 변한 표지와 바랜 종이들이 담긴 공책을 손에 쥐고 오래된 볼펜을 찾아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공책의 질감이 낯설었지만 저는 그 공책이 내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 공책을 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라 펜만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기던 순간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던 날들, 그리고 이 낯선 산속집으로 떠밀리던 그날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첫 번째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글을 쓰면서 점점 내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종이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의 손떨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아들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그날의 표정을 떠올리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내가 희생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 알게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땔감을 모으던 이야기, 굶주림을 견디며 잡은 물고기 이야기, 그리고 눈을 감아도 잊히지 않는 가족들의 얼굴까지. 기록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책의 페이지가 채워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겪은 일을 글로 남기는 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공책은 나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잉크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손끝은 얼어붙을 듯이 시렸습니다. 산속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주워 난로에 불을 피우며 매일같이 하루를 겨우 버티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발소리는 누군가가 이곳에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중년 여성이 손에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이렇게 추운 날 혼자 계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곳까지 오셨나요? 박금수는 보자기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근처 마을에 사는 박금순이라고 해요. 이 집 근처를 지나가다 불빛이 보여서 왔어요. 혼자 계시는 줄은 몰랐네. 여기 따뜻한 국하고 담요 좀 가져왔으니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밥과 물로 겨우 연명하던 나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순이 건네준 따뜻한 국은 손끝에서부터 내 몸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금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겨냈지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금순의 눈에는 깊은 아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서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싸우셔야 합니다. 그날 밤 금순이 가져다 준 담요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게 새로운 불씨를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작은 산속 집안에는 여전히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창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발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부터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낯선 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나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삼키려는 듯 떨리는 어깨와 붉어진 눈은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랑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가진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딸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먼 산길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은지야, 울지 마라. 내가 이런 걸로 자책하는 거 엄마는 원치 않아. 딸을 부드럽게 안으며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은지를 바라보니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 품에서 눈물을 쏟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나.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하면 돼. 그 말에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표정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네가 없었다면 혼자서라도 싸워보려고 했겠지만 이제 네가 엄마 옆에 있잖니.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 내 오빠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니? 은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빛이 번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저는 멀리 산속에 있지만 딸의 손을 잡으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한 온기와 결심은 오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울 이유가 더 생겼다.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딸과 함께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낡은 상자는 집구석에 있던 오래된 장롱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롱은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아두던 곳이었습니다. 산속집으로 오기 전 내가 급히 몇 가지 물건을 챙겨올 때 함께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닥 먼지를 털며 장롱을 열었을 때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남편이 즐겨 사용하던 손수레의 흔적처럼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상자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붙어있던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손으로 비틀기만 해도 쉽게 열릴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 남겨진 것들은 마치 남편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와 사진들, 작은 노트 한 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물건들을 왜 이렇게 소중히 보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저는 젊고 활기차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는 어린 아들과 은지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 서류를 넘기다 보니 문득 내 이름이 적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예금 통장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었단 말인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또렷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해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통장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왜 이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이 돈을 나에게 맡긴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남편이 왜 이 돈을 남겨뒀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이 통장은 다시 한번 내 삶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 돈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나를 믿었다는 증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통장을 품에 꼭 안으며 다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한 후 저는 산속집에서 다시 도시로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쥐고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와 작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남편의 친구이자 오래된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법률 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간판에 쓰인 김 변호사의 이름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남편이 늘 신뢰했던 사람, 그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이 나를 반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얼굴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아파트가 제게 정말 중요했는데 그걸 아들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멈칫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가족의 배신, 그리고 산속으로 쫓겨나게 된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 말을 묵묵히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낸 후 저는 손에 쥔 통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통장을 살펴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합시다.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도, 여사님이 겪으신 일도 법적으로 다룰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으니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이 일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와 함께 통장과 계좌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혹시 내 계좌를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는 내 불안을 증명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동결된 상태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내 공인인증서를 이용했다고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동석이가?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들 이 내 방에 들어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인터넷 뱅킹 같은 건 어려우시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단순히 신경 써주는 아들의 마음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내 공인인증서와 계좌 정보를 빼돌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믿었던 만큼 그 믿음이 깨어질 때의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강내가 정말 그랬니? 내 엄마의 마지막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 거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희망이 위태로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불을 꺼놓은 방 안에서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동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했기에 지금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남은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이 돈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눈물을 닦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노력이 담긴 마지막 재산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법적 서류와 통장, 그리고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미소를 띠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손에 쥔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해. 나는 내 재산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공인인증서를 훔쳐서 돈을 빼내려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집과 아파트까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믿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그녀의 눈물과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고 희생한 세월이 몇 년인지 아니? 그런데 그 믿음을 너희가 이렇게 짓밟아 놓고 지금 와서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도 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다. 치매 걸린 척을 했다고? 날 무시하고 이 산속에 버려? 너희는 엄마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지? 말을 마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저는 앞쪽에 서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꺼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몇 마디를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하자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노력, 남편이 남긴 재산까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이 제 등을 치고 저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걸 줬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외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를 빼앗으려 했던 일, 공인인증서를 몰래 가져가 돈을 인출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나를 외딴 산속으로 내몰았던 날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란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회관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재판 과정 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변호사 김 선생님이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지만
결과를 들을 때까지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쓰라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되찾은 건 맞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승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은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때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들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나게 된 게 안타깝다. 아파트로 돌아온 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가구와 가족 사진들이 아파트로 돌아온 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가구와 가족 사진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에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남편, 나 해냈어요. 당신이 남긴 이 집과 재산, 이제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창밖에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은 아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긴 채 세상과 등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건 그 애들이 선택한 길이었어. 며칠 뒤 은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동서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은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야,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끝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견뎌내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면 돼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지와 함께 아들의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자.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은지가 내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저랑 함께 살면서 새로 시작해요. 엄마가 힘든 건 이제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딸의 말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서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기며 결심했습니다. 은지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도 두렵지 않을 거야.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내 안에 얽혔던 분노와 슬픔도 천천히 걷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은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며 꾸려온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이 집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와 손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나중에 나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얽히고 설컸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손녀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할머니가 열심히 도울게. 부엌에서는 은지가 냄비에 국을 끓이며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동안 모든 걸 자식들에게 내어주면서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손녀의 웃음소리와 은지의 따뜻한 말이 그런 걱정을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파트 안을 밝히며 새로워진 나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은지와 함께 식탁을 차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은지와 손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추억을 쌓아야겠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가 그린 그림을 보며 은지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배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라도 믿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딸 은지와 손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찾은 평화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